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을 갓 넘긴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가족들과 조용히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깊고 불필요한 다툼 없이 무던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남편은 정말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아빠랍니다. 저희는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고 몇 년간의 연애 끝에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형편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번듯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열심히 벌어야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가 겨우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주고 남편과 하루의 피곤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건 바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시댁과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제 시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조금은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댁과의 관계가 너무 편하고 고맙고 애틋하거든요. 저희 시댁은 경기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온 터라 주변에는 사촌이며 친척들이 다 모여 살고 계세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큰 잔치 분위기가 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부모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께서 남편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후 아버님도 그리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 두 분을 사진으로만 봐야 했고 남편 역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아버지 댁에서 자랐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고 부모를 잃은 조카를 정말 자식처럼 키워주셨다고 해요. 남편이 어린 시절 외로움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그분들 덕분이었죠. 저희가 결혼할 때도 그분들이 친부모님처럼 앞장서서 모든 걸 챙겨주셨어요. 상견례부터 결혼식, 혼수 협의까지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고 저에겐 늘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결혼 초반엔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에서 더 많은 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작은 시부모님은 지금도 연로하신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세요. 남편의 친할머님이신데 연세는 있으셔도 아직 걷고 말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 다만 가끔씩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서 예전 이야기와 현실을 혼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어머님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할머님을 돌보고 계세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꼭 친어머님을 모시듯이 정성껏 돌보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직접 보며 느끼게 되었죠. 남편 말로는 원래 할머님은 큰아들이셨던 아버님 댁에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고모님들이 작은 집이 모셔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결국 작은 시댁으로 오시게 됐다고 해요. 그 상황 자체는 좀 속상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평온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작은 시어머님의 선한 성품 덕분입니다. 작은 시어머님은 딸을 하나 두고 계신데 그 딸도 너무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저희는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 가끔 만나면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예요. 시누이지만 오히려 제 친구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랍니다. 저는 이 시누이를 만날 때마다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작은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정말 손주처럼 사랑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늘 맛있는 걸 챙겨주시고 생일이면 꼭 손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도 주십니다. 저한테는 고생 많다, 애들 잘 키우느라 힘들지? 라며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이 제 시댁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시댁 이야기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웃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집살이라는 단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갈등도 억울함도 눈물도 없는 결혼 생활이라니 누군가는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댁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저에겐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평화롭기만 했던 저희 시댁에도 지난 가을 큰 파도가 한번 몰아쳤습니다. 바로 연세 많으셨던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할머님께서는 90세까지도 정정하실 만큼 건강하셨고 치매가 조금 있으셨지만 전혀 버겁지 않은 수준이셨어요. 늘 작은 어머님께 내가 너만 고생시켜서 어쩌니 미안하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참으로 마음 여리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껏 참고 참았던 감정이 결국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시고모님들, 그러니까 남편의 고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고모님은 총 3분이세요. 마디이신 큰고모님, 둘째 작은고모님, 그리고 막내 고모님. 먼저 큰고모님과 작은고모님은 평소에도 시댁 재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얌전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할머님 명의의 땅이며 통장까지 슬그머니 손대시고 그렇게 빼먹은 재산도 적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직접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만큼 증거가 확실했고 저희는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막내 고모님은 또 다릅니다. 아예 집안일엔 관심조차 없으시고 명절이든 뭐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본인 가정, 본인 자녀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 분들이 정작 할머님께 효도 한번, 전화 한 통, 생신, 챙김 한번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어머님은 묵묵히 말없이 모든 걸 감당해 오셨습니다. 남편 대신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고 아이들까지 품어주시며 항상 밝은 웃음을 지으셨죠. 속으로는 얼마나 지치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작은 어머님을 두고 고모님들이 장례식장에서 그야말로 난동 수준의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할머님 장례식장에서 큰 고모님과 작은 고모님이 곡을 하며 울부짖는데 그 소리의 핵심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작은 어머니 때문이다 였습니다. 처음엔 슬픔의 울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아픈 주제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우리 엄마 버린 사람. 이런 막말이 오가고 수군거림과 삿대질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시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작은 어머님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고 해요. 무릎도 많이 안 좋으시고 손목도 쉴 새 없이 아프셔서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었대요. 결국 할머님을 모시는 게 어렵겠다 싶어 고모님들과 상의를 했더랍니다. 하지만 고모님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들 내가 어떻게 모셔? 나는 애들이 있어서 안 돼. 직장 다녀서 힘들어라며 손사래만 쳤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할머님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작은 어머님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을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할머님도 이해해 주셨고 요양원에서도 적응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고모님들은 그걸 못 참고 장례식장에서까지 작은 어머님을 몰아붙이신 겁니다. 심지어 아픈 주제에 엄마를 버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손가락질까지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신 분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눈치를 주며 뭐라도 말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죠. 여보 그냥 참자. 괜히 말 섞으면 당신만 피봐. 알잖아 저 고모들 어떤지. 그 말에 제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고모님들의 이기적인 태도, 무책임함, 뻔뻔함을 지켜보면서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이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어머님 모셨습니까? 전화 한 통, 음식 한 그릇, 병간호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작은 어머님 혼자 다 감당하신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장례식장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고모님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말리려 했고 누군가는 사돈이 너무 감정적으로 분해하고 속삭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 고생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 넘치는 이 부조리한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작은 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댔어. 그만해. 내가 참을게 하셨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울컥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분이 평생을 참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모들 더는 안 볼 거야. 나 그분들한테 아무런 정 없어. 작은 어머님 아니었으면 당신도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작은 시댁만을 중심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참는 것이 무조건 미덕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떤 말은 꼭 해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요. 시할머님께서 요양원으로 옮겨가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작은 어머님은 그야말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망연자실한 상태셨습니다. 사실 그 즈음 작은 어머님께서는 자궁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준비 중이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데다가 작은 아버님 역시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장기적으로 시할머님을 직접 모시기에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시고모님들과 상의를 드렸던 거였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모실 것 같아요. 작고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시고모님들에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비난의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나는 못 모신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시할머님은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 돌아가신 겁니다. 시고모님들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작은 어머님에게 있다는 듯 장례식장에서 그야말로 귀가 찢어질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 못 참고 늙은 노인을 요양원에 보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우리 엄마는 좋은 것도 못 먹고 맨날 추운 방에서 혼자 주무셨다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어요. 작은 어머님을 향한 고함이자 공격 그리고 공개 망신주기였습니다. 주변의 문상객들조차 멀찌감치 떨어져 이 난장판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시고모님들의 민낯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이날만큼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계신 작은 어머님. 너무나도 지치고 초췌한 얼굴로 죄인처럼 시선도 들지 못하고 앉아 계신 모습에 저는 그만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까지 친정에 맡기고 홀로 장례식장에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이런 난장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듯 솟구쳤고 말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큰 고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할머님 돌아가신 게 왜 작은 어머님 때문이죠? 누가 보면 진짜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만든 줄 알겠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 고모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너 지금 어른한테 덤비는 거니?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말이야. 작은 고모님은 입꼬리를 비틀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흘겨보았고 작은 어머님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저를 당황스럽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어머님이 왜 욕을 먹어야 해요? 몸이 안 좋다고 모시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을 때 고모님들도 하나같이 못 모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작은 어머님은 할머님 못 모신 게 아니라 너무나 잘 모신 거예요. 고모님들은 할머님 재산 다 가져가시고 작은 집에 올 때 고기 한 근, 과일 한 봉지라도 사오신 적 있습니까? 고모님들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만 저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30년도 넘은 시골집에서 할머님을 골방에 재웠다고요? 그 골방보다 더 작은 방에서 작은 어머님이 주무셨던 건 아세요? 그럼 고모님들 말대로라면 그 방 때문에 암 걸린 건 고모님들 책임인가요? 작은 아버님도 허리 수술 받고 움직이기 힘드신 분인데 그렇게 다 가져가 놓고 고생한 분한테 고맙단 말도 없이 막말부터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안에 쌓인 울분이 마침표를 찍듯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실 때 늘 작은 어머님께 고맙다 하셨어요. 왜 그런 분을 못 잡아먹어 난리세요? 고모님들 진짜 이 가족의 수치입니다. 할머니 재산이라도 제대로 남겨줬다면 작은 어머님이 지금처럼 아프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외롭게 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짜로 누가 돌아가시게 만든 건 누구인지 이제 그만 좀 돌아보세요. 말이 끝났을 때 장례식장 전체가 얼음처럼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고 고모님들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작은 어머님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절 보셨고 그날 이후 저희 둘은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엮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전 그날 제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작은 어머님을 위해 나서야 했고 그게 제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다 쏟아낸 후 장례식장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작은 어머님께서 언제부터이셨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등을 구부리고 계셨고 그 떨림이 제 눈에는 오열보다 더 아프게 보였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고 견디며 쌓인 상처가 결국 흘러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작은 어머님의 딸, 그러니까 저희 시누이가 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으니까요. 거기에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갓집 조문객들이 이 상황을 빤히 구경하고 있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오자 시누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더군요. 무슨 일이야?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는 물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써 있었어요. 그 순간 작은아버님과 제 남편이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화장 일정이며 서류 확인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거였죠. 그분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희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사건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다들 침묵 속에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라 남편은 헛웃음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죠. 사실 작은 아버님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장애를 극복하고 한 직장에서 성실히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본인의 몸이 불편해도 절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땀 흘려번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가족을 지키신 정말 진중한 가장입니다. 시부모님 재산도 단 한 푼 손대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 결혼할 때 더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저희 부부에게 거듭 사과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재산을 노리고 고모님들이 맡아주겠다며 손을 뻗치려 했었다는 걸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작은 어머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그건 우리 영희 결혼할 때 꼭 써야 할 돈이에요. 남의 손에 들어가면 못 돌려받아요. 그렇게 싸움이 나면서까지 재산을 지켜낸 분이 바로 작은 어머님이셨어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하며 늘 고마워했죠. 진짜 엄마처럼 우리 챙겨주신 분이야.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분께 고모들이 저리 퍼붓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작은 어머님은 아이들 볼 때마다 5,000원씩 꼭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 예쁜 손주들하고 웃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머니 애들 용돈은 안 주셔도 돼요. 괜히 버릇만 나빠져요. 해도 없어도 줘야지. 이 손주는 내 손주야. 나는 그렇게라도 마음 전하고 싶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 더더욱 고모님들의 막말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큰 고모님이 저를 노려보며 다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제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이유도 예의를 지킬 이유도 없었어요. 고모님, 이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집안에 못 들어온 여자가 누굽니까? 아픈 시어머니 모시며 본인 치료도 미루고 끝까지 참다 몸이 망가져서 더는 못 모셔서 요양원에 모신 작은 어머님이 과연 며느리 도리를 안 한 겁니까? 그 말에 큰 고모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할머님 추우실까 더우실까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잠 한숨 편히 못 주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효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효부입니까? 같은 여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요. 여기서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윤씨 집안 운운하셨죠? 고모님 출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윤씨네 일에는 손 떼시고 고모님 가정이나 잘 돌보세요. 아, 그리고 고모님 댁에 가셔서 고모님은 잘 들어온 며느리인지 가족들에게 꼭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엔 찢어질 듯한 침묵이 다시 한번 감돌았고 고모님들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저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토록 오래 참고 살아온 제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말을 다 하고 나자 제 안에 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속이 후련했어요. 세상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제 자신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쏟아낸 말이 끝나고 장례식장 전체가 또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작은 어머님께서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엄마야, 난 괜찮아. 이제 그만해도 되뇌가 못나서 그런 건데 뭘 그리 열내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어요.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억눌림, 체념, 죄책감 같은 게 얇은 유리창처럼 비쳐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속에서 다시 화산처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눈을 부릅뜨고 외쳤죠. 작은 어머님이 못나긴 뭐가 못나요? 치매 걸린 시어머님 병수발하시고 고아가 된 조카 키우셔서 대학까지 졸업시키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는 어느새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아빠가 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댁이 평범하지 않아 미안하다 했었는데요. 저 그 말 듣고 대판했어요. 왜요? 작은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신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저는 작은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세상 누구보다 복 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작은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그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간 참았던 울음이, 억울함이,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제는요. 작은 어머님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 그냥 안 넘길 거예요. 쌈딱 며느리 생기셨으니까요. 이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작은 어머님은 제 등을 다독이시며 말없이 흐느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면 됐어. 나가서 커피 한잔 하자. 남편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의 손이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그 순간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도 모르게 폭풍처럼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화가 나서도 속상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대신 싸웠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조금 진정되고 나서 막내 고모님이 뒤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사이에 작은 아버님께서 고모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집안 분란 일으키고 조용히 엄마 보내드릴 거면 있고 그게 아니면 앞으로 윤씨네 일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라. 그 말에 고모님들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조용히 할머님 장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일 내내 주변에 눈치는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묘한 시선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을 위해, 진심을 위해, 부당함을 막기 위해 나섰던 거니까요. 그날 이후 작은 어머님과 저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 중인 작은 어머님은 지금도 저에게 네가 내 딸 같아서 든든해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그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네. 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 작은 어머님의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요. 딸인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날 진짜 감동했어요. 아 그리고요 그 고모님들요? 그날 이후 작은 집의 왕래를 끊으셨어요. 그것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제 생애 첫 버럭으로 시부모님과 시누를 구해낸 잔다르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겠죠. 고모님들이 다시 돌아와 진상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겁나지 않아요. 이제 제 안에 쌈닭은 깨어났거든요.